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이제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 이제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공급 곡선도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가격이 P, 예, 이게 이제 가격이라기보다 이제, 거시경제니까 물가라고 해야 되겠죠? 물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AS 곡선이라고 하죠. 이거는 총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총 공급 곡선, AS 곡선. 그래서 우리가 기초 미시 경제 시간에서 배웠던 공급 곡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총 공급 곡선도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가 이제 페이지 15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림 7-6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럼 왜 우상향하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품과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생산 요소 사이의 어떤 가격 차이. 가격의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4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일단 예를 들어서요. 뭐 현대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현대차가 자, 현대차의 자동차 가격을 1,000만 원에서 뭐 1,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200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 노동력도 투입을 하고요. 뭐 부품도 투입을 하고 뭐 그럴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노동력이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뭐 200만 원을 주던 것에서 뭐 똑같은 비율로, 즉 20% 올랐죠. 20% 올랐으니까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오른다면 현대차가 차지하는 수익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제 완성품의 제품과 그 다음에 노동이라든가 혹은 자본이라든가 혹은 원재료 같은 이런 어떤 생산 요소의 가격은 완제품이 오를 때 같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봄에 임금 협상을 통해서 타결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쭉 한 1년 정도 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부품사라든가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한 대로 1년이든 2년이든 몇 년이든 쭉 그 가격대로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노동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변하지 않은 중에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가격을 올린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크게 나는 거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생산을 늘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올라가게 된다면 생산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결국은 공급을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요. 기업의 어떤 규모가 커지고 실적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결국은 따라서 직원들의 어떤 소득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4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7번째 줄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상품과 생산 요소 사이에 상대 가격에 생긴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품과 생산 요소 사이에 생긴 상대적인 가격 변화로 인해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총 공급 곡선이 그 이동하는 걸 갖다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공급 곡선이 그 이동하기 전에 155페이지 보면 총 공급 곡선 이동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그 155페이지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소득이 낮은 수준이 있을 때는 이 곡선이 매우 완만한 기울기를 갖다가 국민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차 가파른 모양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민소득이죠. 예. 그런데 국민소득이 낮은 한 요 정도 수준? 예,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공급 곡선이 매우 완만한 기울기를 갖다가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갔다가 국민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은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케인스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케인스 영역.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급한 경우를 이제 고전학파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6장에서 케인스가 주장한 건 뭡니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스 같은 경우는요. 국민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있는데 이게 좀 완만하다는 겁니다. 총공급 곡선이.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아무래도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하게 되면 물가가 좀 오르겠죠. 정부가 지출을 물가를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국민소득은 물가가 오른 것 이상으로 큰 폭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완만한 경우를 우리는 케인스 영역이라고 하고요. 고전학파는요, 그냥 시장에서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다고 이제 본 거죠. 자,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물가를 갖다가 올려놨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만큼이나 물가를. 그래봤자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국민소득이 그다지 크게 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 영역은 기울기가 급한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의 어떤 이동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으로는 여러분들 그 페이지 156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7-7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7-7. 자, 그림 7-7을 보니까 우리 공급 곡선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국민소득이고 여기가 물가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그린 거 아닌가요? 그냥 원래 이렇게 고전학파 케인스 영역 이렇게 표시하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예. 자,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의 이동 그림 7-7을 보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은 물가가 변하면, 물가가 P0에서 P1으로 변하면 공급 곡선 내에서 움직임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물가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물가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바로 물가 이외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꼽으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는 임금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또 원자재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기술의 어떤 변화로 인한
뭐 생산성이 어떤 변화,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변화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올랐다고 칩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 거죠.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이 늘어났으니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비용이 늘어나니까 기업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생산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도 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즉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AS 곡선이 여기 있던 A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은 왼쪽, 즉 공급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물론 임금이 감소하면 그 반대겠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역시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림 7-7처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56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섯 번째 줄 임금의 상승은 하면서 또 설명이 되어 있고 157페이지 첫 번째 줄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생산성의 변화, 그 다음에 또 10번째 줄 정도 생산 요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는데, 뭐 방금 전에 배웠던 공급 곡선과 그 다음에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수요 곡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국민 소득이고요. Y, 여기는 물가라고 칩시다.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고 총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죠? 바로 균형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게 바로 균형 국민 소득입니다. 총 수요 곡선과 총 국민 곡선,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만나니 당연히 균형 국민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균형 물가가 되겠습니다. P 스탑 균형 물가. 자,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 페이지 159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7-8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내린다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 페이지 160페이지부터는요, 또 다른 강의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